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게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죠. 또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고 샤워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생각도 습관입니다. 지난 1편에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나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자, 고무공을 바닥에 던졌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성질, 그게 바로 resilience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심리학과 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거나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흥미롭게 관찰한 게 있는데요. 똑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일상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 명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자,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생각 습관, 두 번째가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자, 이게 자책입니다. 그리고 이 자책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뇌는 우리가 자주 쓰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간다는 뜻이죠. 마치 산길에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기죠. 이것처럼 특정 생각 패턴을 반복할수록 그 경로가 뇌 안에서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책의 신경회로가 점점 강화됩니다. 시냅스 연결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동으로 자책 모드가 켜지고 금방 무너지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어,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쪽 회로가 강화되면서 웬만한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저희 책이나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생각 습관의 핵심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죠. 상사가 한 말, 또 동료와 있었던 갈등이라든가 실수했던 순간,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고 샤워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누우면 더 심해지죠. 이게 바로 반추입니다.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속아 먹은 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을 뇌가 계속해서 다시 꺼내 씹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반추가 너무 강해지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 뇌가 그 상황을 계속 재생하면서 골티졸과 에피네프린을 계속 분비시키는 거죠.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추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 현장과 강의에서 자주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 스위치 오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 반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내가 나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른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의 순간, 그 순간에 뇌는 그 반추의 흐름에서 살짝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끊기지는 않더라도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제가 권하는 방법이 몸을 쓰는 겁니다. 잠깐 일어나서 걷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죠. 몸의 움직임이 뇌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저희 저서에 소개한 1, 2, 3, 4, 5 기법이 있는데요. 지금 내 상황을 단계별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생긴 안 좋은 사건을 적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해석이
어떤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큰 성공을 쫓기보다 작은 성공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고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만족감과 성취감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취의 크기가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책상 정리를 했다, 점심 먹고 10분 산책을 했다, 또 미루던 이메일을 하나 보냈다, 이런 작은 성취에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자, 도파민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생깁니다. 또 뭔가 해보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걸 또 해내면 또 도파민이 나오고 또 의욕이 생기고, 이게 도파민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책과 실패의 반칙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죠. 이게 바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정말 작아도 되는데요. 그 작은 성취감이 바로 우리 뇌를 바꾸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은 긍정 마인드, 긍정의 힘이란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오히려 이 긍정이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힘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긍정, 제가 망상적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자, 현실을 부정하면 거기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억눌렀던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몸으로 오거나 또는 더 큰 감정의 폭발로 나올 수도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있죠. 수용소 안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또는 새해가 되면 풀려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러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망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맹목적 낙관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들다, 이건 내 현실이다, 이걸 먼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내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고요. 그 위에서 하는 낙관이 진짜 낙관입니다.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에 나는 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가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본질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자, 가장 많이 맞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는 50대인데 이 나이에도 뇌를 바꾸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가소성 기억하시죠?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자극과 경험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물론 20대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겠죠. 하지만 40대, 50대에도 뇌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는 늘어날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던 뇌 네트워크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책 이기는 몸에서 소개한 세계적인 뇌과학자 칼 코트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수명과 학습 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요. 자,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 자체를 젊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요,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실제로 더 두꺼워져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이렇게 뇌도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실제로 작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50살에도 생각 습관은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신경 가소성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회복 탄력성,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능력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훈련되는 능력입니다. 뇌는 계속 변하고 생각 습관은 바꿀 수 있고요.
단지 조금의 시간과 연습이 필요할 뿐이죠. 자책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